저는 이광수라면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작가이자 사상가이기 이전에 그에게 주홍무시처럼 따라다니는 친일파라는 딱지이다. 주는 이광수, 그는 왜 조선 현대문학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인물이면서도 오늘날 민족의 반역자여 친일파라고 비난을 받아다 오는 것일까? 더구나 그가 1927년에 쓴 마이태자나 1929년에 쓴 단종회사나 1931년에 쓴 이순신, 1933년에 쓴 흑, 1933년에 쓴 유정 등을 읽어본 독자들은 과연 이광수라는 사람이 친일파였고 민족 반역자에 해당되나? 그 의구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다. 1927년부터 1943년까지 그의 연이은 소설이 내용 중 속에는 친일파니 민족의 반역자이니 하는 내용은 눈을 씻고 볼래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가 1922년 5월 개벽지에 발표한 민족개조론을 읽어보면 그가 과연 진정한 친일파였나, 문자 그대로 민족의 반역자였나 의심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키워드인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어떻게 해서 쓰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알아보자. 이광수의 일생을 알아보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 그의 양력이나 잠깐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해서 민족개조론이라는 글을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이광수의 출생을 보면은 그는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10살 되던 해 부모가 그 당시 유행하던 장질부사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자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11살 어린 나이인데도 그 당시 혼란스러운 구한말 분패한 조선 왕국의 반기를 든 동학에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다가 1905년 서울로 상경하게 된다. 그는 서울에서 일진회라는 운명의 일본어 강습소에서 일본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의 탁월한 언어 실력에 일진회가 주관한 유학학생으로서 선발되어서 일본 동경 유학을 떠나게 된다. 이광수는 그 길로 메이지 학원 중학부에서 입학하게 되는데 재학 중 그는 고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창호의 강연록과 당시 유명했던 러시아의 문화 톨스토이 문학에 심취하게 된다. 그는 메이지 학원 재학 중 문학적 재질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메이지 학원 동창회보 단편 소설 사랑인가? 라는 글로서 유학생들 사이에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고 그 학교를 졸업 후에 고국에 돌아와서 고향 청주에 돌아와 오산학교 교사가 된다. 여기서 그는 첫 부인과 결혼하는데 평범한 시골학교 교사로 지내게 될 줄로 알았다. 그러나 그는 시골 학교 교사로 평범한 생활을 할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우연히 도산 안창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신한민보를 접하게 되고 청운의 꿈을 꿈고 1913년 11월 과감히 오산학교로 사직하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중국 상해를 거쳐서 모스크바행 러시아 열차에 몸을 싣는다. 그러나 그가 가려는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미국행을 포기하게 되고 다시 고향 오산학교로 들어가 교편을 잡는다. 그러다가 1915년 9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1917년 와세다 대학 철학과에 입학을 하고 그는 와세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16년 12월 국내 매일신보 측에서 마침 원고 청탁에 들어와서 그가 써두었던 그 유명한 소설 무정이 발표되는 순간이 되었던 것이다. 무정이라는 소설은 신문소설로서 126회까지 연재되었는데 근대 소설의 효시를 이뤘다는 면에서 한국 문학사상의 의미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글이었다. 하여튼 당시 그는 봉건적인 보수주의가 차지했던 시절이라 조선의 전통적 도덕률을 망치게 한다는 비난이 쇄도되기는 했지만 당시 무정은 단행본으로서 발행되면서 1만 부 이상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 심상치 않는 징조였던 것이다. 이 소설을 발표되는 동안 이광수는 일본에서 의사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허영숙이라는 여인을 알게 되고 수백 통의 연애 편지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면서 3.1 운동이 일어나던 바로 그때 1918년 9월 첫 부인과 이혼하고 허영숙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은 허영숙의 친정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자 두 사람은 중국 북경으로 이른바 사랑의 당시 조선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광수가 이러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던 중 세상은 변하고 변해서 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 원칙이 발표되면서 일본에 있던 학생들이 노골화된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한 글을 읽어보고 분노한 이광수도 애인곁을 떠나서 일본 도쿄로 부시에 건너간다. 이광수가 여기서 일제 식민지 정책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과 한일합방조약을 맺은 태도를 봐도 한국을 사회적 경제적 수탈의 대상으로 보았고 민족성의 맞살과 그런 정책까지 가게 될 줄은 유학생들은 몰랐었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라는 식민 통치기구를 만들고 일본의 육군 해군 대장 출신들을 총독으로 앉혀서 조선 총독에게 한국인에 대한 생사 여탈권까지 마음대로 시키는 등 그 권한을 주어서 한국인들은 불만이 팽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학생들의 반발에 이광수도 따라서 붕괴한 것은 당연했다. 이광수는 도쿄를 건너가서 백관수, 김도연, 소훈, 김철수 등을 동경 유학생들과 함께 만나서 과거 조선의 국왕보다도 더 전제적인 조선 총독이라고 비난하는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결성한다. 이광수는 자신이 만든 조선 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미국 우드로 윌슨 민족 자결 원칙대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영문 선언문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중국 상해로 다시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상해로 건너간 이광수는 1919년 8월 21일 상해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이때부터 상해에 와 있던 도산 안창호와 평생에 걸친 긴밀한 사제적 동지가 된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2년을 지내면서 임시정부 내에서 극심한 내분이 일어나 이때부터 이광수의 마음을 왜 독립운동을 하러 이곳까지 와야 했나 하는 회의를 느끼게 된다. 당시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중국 상해 임시정부에 모여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는 러시아에서 온 공산주의 파와와 안창호, 이승만 등 미주파와 중국 상해 북경대에서 임시정부를 주도해온 세력 간의 내분이 격화되어 던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본 이광수의 마음은 이때부터 흔들리게 된다. 임시정부 사람들은 이승만 임시정부를 탄핵하는가 하면 러시아 레닌 공산당 당수가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내줬던 자금을 횡령을 하는 등 어수선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 임시정부 경무국장이었던 김구는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인 이동희, 여운홍, 안병찬 등을 임시정부에서 축출했는데 이 사건은 세간에서는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이광수는 왜 여기서 우리 민족은 모이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얘기가 길어지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 한번 그런 대목이 있어서 짚어보고 넘어가기로 해보자.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이라는 것이다.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이라는 것은 이승만 정부가 대통령을 탄핵을 주도한 이동희가 주도하는 한인사회당이 코민트른이라는 국제공산당 조직으로부터 받은 독립운동 자금을 이동희의 측근인 한영곤, 김립 등이 러시아 공산당 당수 레닌으로부터 받은 독립운동 자금 200루블을 떼어먹은 한영곤과 김립을 살살시키라는 김구의 지시가 있던 사건이었다. 이동희, 여운형, 안병찬 등을 과감히 임시정부에서 추출까지 시킨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광수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자기가 조국을 떠나 상해로 온 것에 대해서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일본 총독부가 우리 민족에 대한 우민화 교육과 우리 고유 문화에 말살을 시키려는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하기는 했지만은
여하튼 이광수의 마음은 이때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이광수에게 불 붙는데 기름을 붓는 격으로 사건이 터지는데, 애인 허영숙이 1921년 2월 상해에 도착함으로써 이광수의 마음이 더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광수가 도쿄로 상해로 독립운동단체를 섭렵하는 동안 서울로 돌아와 병원을 개업하고 있던 그의 애인 허영숙이 나타나, 이런 곳에서 사서 고생을 하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한평생을 마치자고 한다. 이때부터 독립운동을 주관하던 이광수의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상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는 허영숙이가 일제의 사주를 받고 이광수를 끼어가려 한다면서, 이광수의 처 허영숙은 일제의 앞제비라면서 허영숙을 처단하라고 주장을 한다. 임시정부 경무국장이었던 김구의 재편안까지 내릴 정도다. 이광수는 그래도 애인 허영숙이만큼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귀국을 시키고, 평생의 동지적 관계에 있었던 안청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눈을 피해서 단신 귀국길에 오른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그냥 두지 않았다. 상해를 거쳐서 북경을 거쳐 만주 심양에 도착한 이광수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일본 경찰에 의해서 서울로 압송된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서울에서는 구속되지 않고 불기소 석방이 되는데, 이광수가 이때 구속을 면하고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뒷날 소설가 박정환은 그의 일기에서 이광수가 구속을 면한 것은 바로 부인 허영숙이가 이광수가 귀국하기 사전에 총독부로 찾아가서 신변 보장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이라고 썼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이광수는 귀국하자마자 1921년 5월 서울에서 병원 개업으로 일하고 있는 허영숙과 정식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이런 이광수의 변신을 본 주변 누처리는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 이광수는 이때부터 묵묵히 집안에 처박혀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다가 민족 개조론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한다. 이광수가 하필이면 민족 개조론이라는 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 이광수가 생각해보면 허영숙이가 상해에서 도착하여 그를 귀국 요청을 하기 전부터 이광수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임시정부 생활 2년간 그가 독립신문을 발간해 왔었지만, 국내 사정은 오히려 더 과일렸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 임시 대통령 탄핵 이후 미국에서 보내온 독립자금마저 끊기자 임시정부가 운영자금을 이지만은 독립신문 발간에조차 힘들게 된 것이다. 임시정부는 이동희 등 러시아 레닌 공산당 탕수로부터 자금까지 받아보려고 했으나 결국 횡령당하고 보니 이광수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임시정부조차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었던 것이다.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이광수는 이때부터 집안에 들어박혀서 민족 개조론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민족 개조론은 상중하로 쓰여져 있지만 그 내용이 방대해서 유튜브로 소개하기에는 모두 어렵기 때문에 요약하면 대개 이런 내용이다. 첫째, 우리 민족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속이는 행실을 고쳐야 된다. 두 번째, 우리 민족은 쓸데없는 공상과 공론을 버려야 한다. 세 번째, 우리 민족은 겉다르고 속다른 표리부동을 한 그 태도를 없애고 의리로서 신의를 지키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우리 민족은 옳은 일이라면은 그 말이 맞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난관을 없을 것이라도 겁먹지 말고 앞으로 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우리 민족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사회적 공공성을 해치는 이런 배려를 해야 되고 사회에 봉사하는 정신들을 가져야 한다. 여섯 번째, 우리 민족은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하나의 기술을 하나씩이라도 가져야 한다. 일곱 번째, 우리 민족은 물자를 아껴 써야 나라가 부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덟 번째, 우리 민족은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항상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광수가 주장하는 이런 민족개조론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다. 그리하여 이광수는
그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그는 반민족 행위자의 아이콘처럼 그의 이름에 붙어 다닌다고 하는 그 민족 반역자라는 내용은 그는 해방 후 6.25 때 납치되어서 북한에서 사망하기까지 그가 조선일보에서 발표했던 나의 고백, 돌베개 등을 통해서 그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을 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시대에 살아온 인생의 역장에서 마음에도 없는 친일 먹이를 뒤집어 쓰고 살아온 인생을 후회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일본인들이 자기를 그동안 이용해 먹었어도 결코 우리 민족을 자기는 버린 일이 없으며 자기 보고 굳이 친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 말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은 그러나 일본 총독부가 요구하는 일에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한 것은 그것도 우리 민족을 그들의 학종을 줄이게 하기 위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그는 그 후 6.25 사변이 나던 해 1950년 7월 12일 납북이 되어서 북으로 끌려가서 자강도 만포군 중턱에서 차에 탄 채 사망함으로써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된다.